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 서술형 평가 대비해서 서술형 평가 대비 어,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1차 수행평가는 거의 다 봤는데 아직 못 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나중에 학교 오면은 그때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서술형 평가를 볼 텐데 서술형 평가는 요 3단원인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예시 문제를 보면은 1번 뭐 교술갈래의 특성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술갈래 특징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요 세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요걸 쓰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실제 체험을 다루고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만약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상을 적는 문제인데 세 가지를 다 쓰면은 10점을 받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쓰면 절반인 5점. 그리고 그 외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부분 점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한두 개라도 알고 있으면 꼭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런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판소리개 소설의 특성을 적고 판소리개 소설의 작품 한 개를 쓰시오 하면은 판소리개 소설의 특성을 적어보면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한 형성된 고전 소설이다. 요거 하나 적고 그다음에 그 작품으로 춘향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점, 여기 5점에서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오늘 그러면 그 강의에 대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건 다 배웠던 건데 서정 갈래부터 한번 볼게요. 총 한국 문학의 갈래에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서정, 그다음에 서사, 극, 교술 갈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서사 갈래를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하고 교술 갈래도 배울 건데 우선 요 특성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요번 수행평가는 총 2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받으면은 24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 시험은 26점이어서 100점을 맞으면 26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행평가는 50점, 그리고 시험은 50점에서 총 100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정갈래의 특성부터 한번 볼게요. 서정갈래라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시가 요 서정갈래에 속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쉽게 쓰여진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인 윤동주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지나가다가 단풍이 떨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풍을 보고 저 색깔이 나는 별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단어들은 뭐 시적 화자, 자신의 감정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비유와 상징을 이용한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 비유도 배웠고 상징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그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뭐 육첩다담이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밤이라는 시간은 윤동주가 성찰을 하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압축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야 될 거는 비유, 상징, 그리고 압축적인 언어, 표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운율을 활용하여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라는 게 뭐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노래로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향수라는 작품도 노래로도 나왔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노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리듬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율, 뭐 삼음보라든지 사음보 같은 운율을 활용해서 굉장히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정갈래의 특성 세 가지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정갈래의 흐름과 이제 역사적인 갈래를 볼 텐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고대가요부터 보면은 고대가요는 고대부터 삼국 초기까지의 노래를 담고 있는 것을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작품은 공무도화가 그리고 황조가 이렇게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은 향가입니다.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에서 음하고 뜻을 빌려왔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라고 해요. 정형시가는 정해져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삼국유사의 배경설화와 함께 기록되어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요것만 적으면 되겠죠. 만약에 특성을 적으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래서 작품으로는 헌화과 제망매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라는 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요. 아마 음악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텐데 민요라는 거는 구비전승되는 민간의 노래라고 해요. 구비전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아리랑, 정선 아리랑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한시입니다. 한시라는 거는 한문으로 창작된 시를 말합니다. 한문으로 창작된 시. 그래서 촉규화라든가 송인. 그러니까 시는 시인데 한문으로 창작돼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작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고려소교입니다. 고려소교는 굽이 전승되던 민요가 여기 있던 민요가 고려의 궁중음악으로 받아들여진 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된 한글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전까지는 다 그게 한문으로 창작되었지만 여기에는 한글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별곡, 정석가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 떠돌던 노래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고려의 궁중음악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든 것이 요 고려소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우리 많이 배웠죠? 그래서 고려 말에 성립되어 조선시대에 크게 융성한 정형시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서정 갈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시조가 뭐 여러분 잘 아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처럼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시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작품은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사시사 이렇게 두 개를 여기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설시조를 보도록 할게요. 사설시조는 시조의 초장과 중장이 길어져서 정형화된 시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장은 고정돼 있지만 시조의 초장과 중장이 길어져서 장형화, 길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거는 한수마, 쇠한수마를 배웠었죠.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신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는 20세기 초에 전통시가의 정형성, 그러니까 전통시가가 내려오는 뭐 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양식. 그러니까는 아직 자유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시로 가기 전에 거기를 이어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작품은 많지는 않고 요 한 작품이 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를 볼게요. 현대시는 개화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존재하는 시 장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전 시가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을 지닌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배웠던 산유화,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이 농무 이런 것들이 다 현대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서정 갈래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 흐름과 그 역사적 갈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서사 갈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구운몽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술자, 자신의 관점, 그 다음에 사건을 전달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내가 주인공인데 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 내가 주인공 옆에서 친구인데 보고 주인공을 관찰해서 써요. 그러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전지적 참견 시점처럼 전지적 참견 시점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작가가 서술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저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서술자 그리고 자신의 관점 그리고 사건을 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작가의 상상이 더해진 허구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실제 존재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허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마냥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실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을 우리는 허구의 작품이라고 해서 서사갈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의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물은 누구고, 그래서 구운몽으로 예를 들자면 인물은 성진, 그리고 팔선녀가 되겠고, 뭐 육관대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건은 성진이 뭔가 꿈을 꾸면서 벌어진 일, 그리고 배경은 중국의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사갈래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사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요 설화인데요. 설화는 예로부터 구전되어 온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설화 안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신적인 존재가 주인공인 이야기죠. 이야기. 그래서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되게 신적이에요. 우리 단군 신화 봐봐요. 곰이 사람으로 변했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신적인 존재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주몽 신화라 그래서 이거는 주몽 신화 알죠? 예전에 TV에서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주몽 신화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군 신화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다음에 전설을 볼까요? 전설은 일정한 시간, 그다음에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구체적인 증거물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전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보면은 무슨 동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늘 굉장히 부잣집에 갔어요. 그 부잣집 사람이 나중에 우리 용수와 며느리 바위라는 작품에서도 볼 건데 이제 부자가 굉장히 성격이 고약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니까는 아니 저 스님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내 재산을 뺏으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그 스님의 달라는 이제 배낭 같은 데에다가 똥을 퍼서 줘요. 근데 이제 똥을 퍼서 주니까 스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그 집 며느리가 뛰어나와서 이제 쌀을 줘요.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시아버지가 좀 성격이 그러니까 좀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마디 하죠. 몇 날 며칠 몇 시가 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집을 떠나세요.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은 큰일이 생길 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그날이 됐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가는데 뒤에서 뭔가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원래 있던 집이 연못으로 변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그 며느리도 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보면은 그렇게 연못도 있고 마치 며느리처럼 생긴 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민담 같은 경우에는 전설과는 달리 구체적인 증거물을 갖지 않는다. 얘는 그냥 이야기예요. 딱히 증거물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이제 민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요 설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서사무가라고 했던 거는 구술할 때 무당이 구현하는 무가 가운데 서사성을 지닌 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당이 혹시 굿하는 거 보셨나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그 무당이 구술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서사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공주 설화라고 있는데 이것도 다 선생님이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잠깐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왕에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는데 계속 딸만 낳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딸인 이 바리공주를 내다 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 왕에게 엄청나게 이제 불치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불치병을 고치려면 엄청나게 먼 곳을 가야 되는데 모든 딸들이 안 간다고 했었는데 이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그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서 먼 곳으로 가서 그 약을 우여곡절 끝에 가져와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전이라고 볼게요. 가전은 가짜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홍길동 전 같이 이렇게 전인데 가짜 전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볼 거 없고 이 정도 보면 되고 이 공방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돈 있잖아요. 예전에 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엽전 같은 거 이렇게 생긴 엽전. 요거에 얘가 마치 사람처럼 돼 있는 거를 공방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국선생전은 술이 주인공이에요. 술이 마치 사람처럼 나와요. 그래서 사물을 이 술이나 이 돈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 형식 그 사람의 일대기를 쭉 그린 거를
우리는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되는 작품은 공방전하고 국선생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뭐 또 든다면 뭐 별주부전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원래 이게 판소리인데 그 판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그 사설을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판소리가 유행했지만 판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이제 이야기로 이제 만든 거죠. 그걸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고전 소설입니다. 우리가 봤던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신소설과 구분지어 고전 소설을 고소설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얘도 소설은 소설인데 지금에 있는 소설이 현대 소설이라면 현대소설, 신소설이라면 그것과 반대되는 예전 소설을 고소설이라고 하고 고전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도 우리 여러 가지 봤었죠.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우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제자 가인이라 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꼭 해피엔딩을 맞고 권선징악적 주제를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화기 소설입니다. 개화기 소설은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현대소설 사이에 놓여있는 과도기의 소설. 우리 아까 봤던 신채시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작품으로는 혈애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얘가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개화기 소설 다음의 소설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소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가 이 현대소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겨울 나들이라는 작품이 요 현대소설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사 갈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극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는 첫 번째로 서술자가 없습니다. 극갈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연극 있죠? 연극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요 극갈래에는 우선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서술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서술자가 원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서술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건을 현재적으로 표현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갈래의 특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극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지 말고 앞에 거하고 요 극갈래의 특성만 보세요. 알겠죠? 근데 한번 훑어보긴 할게요.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선생님이 탈춤이 아니라 민속극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원래 민속극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예요. 민속극. 그래서 민속극은 탈춤과 인형극 모두 인속극에 해당한다. 그래서 민속극은 민간에 구비되는 전승되는 연극이자 음악과 춤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우리 보면은 민속극 같은 거 보면은 탈춤이나 인형극 보면은 춤도 있고 음악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 인형극은 이렇게 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인형을 만들어서 위에서 조종하는 그런 거 인형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창극 같은 경우에 이제 최신이죠. 1900년대에 들어서 등장한 무대 예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면서 창을 하는 거예요. 뭐 청산하면서 이렇게 창하듯이 판소리 하듯이 창을 하면서 공연하는 거를 창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심파극이라고 하는 거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대중의 큰 인기를 끌었던 통속적인 대중오락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현대 희곡이 되겠죠. 이게 바로 1920년대부터 된 연극이고요. 뿌리 깊은 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수행평가에 안 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교술갈래의 특성입니다. 우리 교술갈래는 이거 시험을 보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개인의 실제 체험과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작품이 예전에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우리 작품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개인의 실제 체험, 자동차를 밤에 운전하면서 그 자동차 범퍼에 날벌레들이 죽은 그거를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뭐 선생님이 뭐 지금 남자지만 여자처럼 마치 시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작가가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자아가 되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 속의 자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이 수업을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지 않지만 한번 그냥 살펴만 보면은 한문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두루 많이 창작되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개인의 체험을 기록하는 무언가를 주장하는 글, 그래서 슬견설, 이옥설이라는 게 있는데 슬견설은 그 예전에 그 사람들 머리에 있던 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강아지, 개에 대해서 쓴 얘기고요. 이옥설은 내가 집을 고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 작품입니다. 다음 악장을 볼게요. 악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 나라의 제례나 연회, 그러니까 뭔가 행사에 쓰이기 위해서 음악을 전비하면서 새롭게 지은 노래 가사들, 그걸 우리는 악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용비어천가는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가입니다. 창가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서양의 곡에 맞추어서 불린 개화기의 삼음보 노랫말로 새로운 지식을 담아 전달하고 문명 개화의 시대 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대수필,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갈래와 달리 특정한 형식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산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는 보지 말고 교술갈래 특징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술갈래의 문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교술갈래의 특성 세 가지 쓰는 거면 세 가지가 쓰면은 10점, 두 가지 쓰면은 5점, 그리고 한 가지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이제 특성 적는 게 5점, 그리고 작품 쓰는 게 5점 해서 총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오고요. 다 맞은 사람은 100점 해서 선생님 이것도 나중에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빨리빨리 봐야지 수업도 나가기도 편하고 여러분 나중에 점수도 계산하기 쉬워서 나중에 행사가 많아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거 꼭 한번 확인해서 수행평가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구운몽을 다 배웠는데 학습활동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아서 학습활동만 조금 간단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활동 1번 교과서는 1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학습활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보면은 1번에 보면 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꿈꾸기 전에는 연화봉, 자기가 있던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정호라는 용왕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석교, 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났고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어떠냐면 연화봉에 있다가 저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양승상의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깨어난 후에는 연화봉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다음 말들을 참고하여 짝과 질문하고 답하며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가에서 얘기를 하죠.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점점점 돼 있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지 않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라고 했고요. 나에서는 소유는 양소유죠.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하루 100년이 하루 같으니 그다음 점점점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가나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었을까요? 우선 가 같은 경우에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들어와서 이제 마음속으로 한 말이죠. 하고 돌아오니까는 야, 나 이거 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 한번 떨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처의 법문은 좋지만 너무 적막해 라고 하면서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양소유가 부귀공명을 다 누리고 난 후에 부인들에게 한 말이었죠. 야, 나 이렇게 모든 지위도 높아보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너무 허무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왜 가에서 나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보면은 승려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꿈속에서는 양소유가 되어서 마음껏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어떠냐면 인간은 죽기 마련이고 그런 부귀공명도 영원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죽으면 내가 뭐 대통령이건 뭐였건 상관없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덧없음을 느낀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에서 깬 성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꿈에서 깬 성진이 한 말을 보면 인간의 부귀와 남녀의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 같죠. 그러면서 또 육관대사 대화하면서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했는데 아마 삶도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학습활동 2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학습활동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조신설화라는 게 있죠. 우리 아까 설화 배웠죠. 그죠? 설화 안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조신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잘 읽고 꿈의 기능에 주목하며 구운몽과 비교해보자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보면은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산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신이라는 사람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날이 새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가 지쳐 얼마 뒤 잠에 든 거예요. 근데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나는 조신 당신을 사모해서 잊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을 살면서 자식을 5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15살 된 큰 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10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호련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아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이에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꿈속에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까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보면은 꿈꾸기 전에 성진은 바라던 게 부귀공명이었고 조신이 바라던 거는 태수 김은의 딸과 혼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꿈속에서 양소연은 어땠냐면 굉장히 과거도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도 오르고 8부인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근데 조신은 어땠냐면 혼인했는데 40년을 살았지만 점점 가난해져서 너무 고통이 심한 끝에 헤어졌어요. 결국엔 꿈에서 깨어난 후에 성진이 깨달은 거는 부귀영화의 허무함. 조신이 깨달은 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했을 때의 부끄러움, 그리고 세속의 욕망의 허무함.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허망함을 느꼈죠. 근데 성진은 뭔가 되게 자기가 바랬던 것을 이룬 거고 행복했지만 거기서 허무함을 느낀 거고, 조신 같은 경우에는 불행해져서 거기서 이제 허무함을 느끼게 된 거죠.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두먼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꿈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보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만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도 없고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